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오후 6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심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선이 여권에서 제 얼굴로 그리고 제 어깨로 움직였습니다. 붉은 별 하나에 금색 줄 2개. 북한군 대위 계급장.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입국심사대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군복이, 북한? 10분 후 도착한 국정원 요원은 저희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군 정식 군복을 입은 20대 후반 여성 3명. 그것도 인민군 정찰총국 대위 계급장을 단체로. 이런 경우는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19년 경력의 베테랑 박태준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희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숨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당당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프라하에서 인천으로. 북한군 군복을 입은 채로. 저희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위험해 보이는 탈북 루트 뒤에는 19년차 국정원 직원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던 치밀한 계획과 목숨을 건 용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9년 9월 북한 엘리트 세 여성의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셋 모두 그랬을 겁니다. 지영이와 미란이도 제 옆에서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터키 항공편으로 프라하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15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입국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셋의 차림새가 남달랐죠. 우리는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위 계급장을 단 정식 군복이었습니다. 입국심사대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저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앞에 서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심사를 받고 지나갈 때마다 제 손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심사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중년의 남성 심사관이었는데 처음에는 평범하게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 그 다음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사관의 시선이 제 어깨의 계급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북한군 대위 계급장. 붉은 별 하나에 금색 줄 2개.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뒤를 봤습니다. 지영이와 미란이도 같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옆에 있던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 동료는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국심사대의 직원들도 저희를 쳐다봤고 뒤에 줄 서 있던 승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군복이, 북한? 대위가 3명이나. 설마 진짜야? 제 귀에 들리는 속삭임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공항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희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대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공항 안이 술렁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고 누군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들을 따라 공항 안쪽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수많은 시선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북한 여군 3명. 그것도 대위 계급장을 단체로 당당히 입국 심사를 받으러 온 탈북자. 아마 인천공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고 있던 이 군복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나중에 국정원 요원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날 저희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박태준 요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9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그날 오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박 요원이 대기실로 들어왔을 때 저희를 보는 그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셋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희의 모습을, 어깨에 계급장을, 그리고 저희의 얼굴을. 이런 경우는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박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군 대위 3명입니다. 그것도, 네,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군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요원은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탈북자 대응 매뉴얼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파일을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없었을 테니까요. 박 요원은 19년간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사람, 배를 타고 온 사람,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망명한 사람. 정말 다양한 경로의 탈북자들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군 군복을 입고 그것도 장교 계급장을 단체로 3명이 동시에 대한민국 공항에 당당히 입국 심사를 받으러 온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저희는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신분을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인 게 들키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어를 배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반대입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대위 계급장까지 달고.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탈북인지 아니면 무슨 특수한 임무를 띠고 온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요원은 상부에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를 분리해서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정말 탈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었고 저희 셋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군복이, 이 계급장이 저희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선희 씨. 그때 공항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어? 혹시 도발하러 온 건 아니었고. 정수만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올해 70세이신 할아버지는 1954년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1년 뒤였죠. 할아버지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으셨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하던 시절에 자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북한은 적이고
언제든 다시 침략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배웠던 세대. 그런 할아버지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고 나타난 저희의 모습은 당연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군복을 입은 데는 목숨을 건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종로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일상. 5년 전 그날, 제가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자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산업화를 이루시고 민주화를 이루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죠.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있었어.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준 거야. 맞아요, 할아버지. 그 자유 말이에요. 저희는 그 자유를 찾아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저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엘리트로 자랐던 이야기. 하지만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이야기. 할아버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끔은 놀라워하시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도 저희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희 씨,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 왜 하필 군복을 입고 왔느냐는 거야. 몰래 숨어서 오면 더 안전했을 텐데. 할아버지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이의 아이디어를 듣고 저희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숨는 대신 드러내기로. 감추는 대신 당당하게 보여주기로. 할아버지, 그건 제 친구 지영이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누군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최선희입니다. 올해 29살이에요. 탈북하기 전에 저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유엔과 대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찰총국? 그게 뭔가? 북한에서 대남, 대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정보기관이죠. 저는 그곳에서 유엔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온 친구가 2명 더 있어요. 한지영, 제 동갑이에요. 지영이는 정찰총국 중국과 대위였어요. 중국 관련 정보를 다뤘죠. 그리고 강미란, 1살 아래예요. 미란이는 러시아과 대위였고요. 셋 다 대위였다는 거야. 네. 저희는 모두 같은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더 놀라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희 셋 모두 북한 군부 엘리트 가문 출신이에요. 제 아버지는 최정남, 인민군 소장이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는 한철수, 당 군사부 부부장이었고요. 미란이 아버지는 강동혁 국가안전보위부 국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찻잔을 들려다 말고 그대로 굳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희들은 북한에서 최고 권력층 자녀들이었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 저희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자랐죠. 일반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굶주릴 때도 저희는 배불리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표이 스쳤습니다. 안타까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너희들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바로 그게 제가 오늘 할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했습니다. 저희 셋이 평양 제1중학교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삼총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셋이서 항상 붙어 다녔죠. 공부도 함께하고 놀 때도 함께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를 삼총사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삼총사라. 정답게 지냈구나. 네. 그런데 할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친구였던 건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의문을 품었어요. 왜 저희 가족만 이렇게 잘 사는지, 왜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저희는 배불리 먹는지, 왜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지.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외국어를 배우면서 접한 외부 세계의 정보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의문들. 특히 대학교 때 저희는 몰래 남한 노래를 들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비밀이지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인데 북한 노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슨 노래였는데?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그 노래가 저희의 암호가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나중 이야기에 재미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선희 씨, 너희 부모님들은 몰랐어?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요.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의 딸들이었고, 밤에는 자유를 꿈꾸는 소녀들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에 군에 입대했던 것, 곧바로 정찰총국에 배치되었던 것, 그리고 2017년에 각자 다른 나라도 해외 파견을 나갔던 것. 할아버지, 저는 뉴욕으로 갔어요. UN 북한 대표부에 배치되었죠. 지영이는 베이징 대사관으로, 미란이는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갔어요. 해외에 나갔다는 거야. 북한에서. 네. 저희는 북한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엘리트였으니까요. 아버지들의 배경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파견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구나. 맞아요, 할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죠.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 이야기가 너무 길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전혀. 계속해봐. 내가 듣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해외에서 뭘 봤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제가 뉴욕에서, 지영이가 베이징에서, 미란이가 모스크바에서 본 것들. 그게 저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할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께 저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평양에서 자란 특권층 아이들이 어떻게 자유를 꿈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할아버지, 제가 태어난 건 1995년이에요. 그때 북한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지. 북한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들었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전역에서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도 모를 정도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할아버지,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지역,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곳에서 자란 이야기를. 매일 쌀밥을 먹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이 굶주릴 때 저는 초콜릿을 먹었던 이야기를.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루시던 그때 북한은 오히려 더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지.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그런데 북한은 멈춰버렸어요. 아니, 뒤로 갔죠.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 경제도 무너졌어요. 배급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달랐어요. 제 아버지 같은 고위 군인들, 당 간부들, 그 가족들은 여전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특별 배급을 받았고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도 쓸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었다는 거지. 네, 정확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시니까 당연한 거야라고요. 제가 지영이와 미란이를 처음 만난 건 평양 제1중학교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 중 하나였죠. 당연히 일반 주민 자녀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모두 고위 간부 자녀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첫날부터 눈에 띄었어요. 정말 똑똑했거든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정말 잘 쳤죠. 러시아 음악을 자주 연주했는데 아버지가 러시아 관련 일을 하셔서 러시아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대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총사가 되었구나. 똑똑한 친구들이었네. 네. 저희는 정말 잘 맞았어요. 셋 다 외국어를 좋아했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셋 다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2010년에 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외국어대학에 진학했어요. 북한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이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거긴 뭘 배우는 데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배워요. 나중에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정보요원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는 영어과, 지영이는 중국어과, 미란이는 러시아어과에 갔어요. 2010년은 북한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였죠. 저희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북한 전역에서는 김정은을 향한 충성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어요. 생활총화라는 걸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에는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영어 교재를 보면 외국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검열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북한 밖 세상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때의 기억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미국 뉴욕에 대한 글을 읽게 했어요. 물론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식으로 설명하셨지만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영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수업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대해 배웠는데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미란이는 러시아 문학을 읽으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고 했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12년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몰래 남한 노래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나만 노래를?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 지영이의 친척 중에 중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역 일꾼이었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USB를 하나 구해왔는데 거기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들어있었대요.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보거나 듣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너무 궁금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저희는 밤에 몰래 모여서 그 USB를 봤어요. 기숙사 방에서 불을 다 끄고 이어폰을 꽂고 작은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봄날이 오긴 할까, 얼음들이 녹아 흐르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 노래가 저희 이야기 같았거든요. 보고 싶은 자유, 오지 않는 봄날. 북한은 겨울 같았어요. 춥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겨울. 저는 봄날을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 그 노래를 암호처럼 사용했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해라고 말하면 자유를 꿈꾼다는 뜻이었죠. 겨울이 길다고 하면 힘들다는 뜻이었고요. 할아버지, 그때부터 저희는 진짜로 탈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불가능했죠. 대학생이었고 감시가 심했고 방법도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14년에 저희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모두 군에 입대했죠.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와도 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 네. 북한에서는 여자도 군 복무를 해요. 보통 7년인데 저희는 특별했어요. 외국어 전공의 성적도 우수하고 아버지들의 배경도 있어서 곧바로 장교로 임관되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데나 배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인민군 정찰총국.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 중 하나였죠. 정찰총국은 대남 공작, 대외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 같은 일을 해요. 북한의 핵심 정보기관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출신 성분이 확실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검증되어야 해요. 저는 유엔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유엔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분석하고 유엔 대표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지영이는 중국과에서 중국 관련 정보를, 미란이는 러시아과에서 러시아 관련 정보를 다뤘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의 일꾼이었어요.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죠. 밤에는 달랐지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밤에는 뭘 했는데? 밤에는 저희끼리 몰래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본 외국 정보들,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언젠가는 탈북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찰총국 요원은 일반 군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감시받았으니까요. 보위부에서 수시로 사상 검증을 했고 가족까지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생활총화 시간에는 김정은 원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 업무 시간에는 남조선 괴뢰를 비난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속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야 했으니.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제 아버지 앞에서는 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내 딸이 정찰총국 장교가 되다니 하시면서요.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북한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인민군 소장까지 오르신 군인이었죠.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충성한다고,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할아버지 세대가 반공으로 나라를 지키실 때 북한에서는 반대로 남한을 적으로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죠. 하지만 정찰총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짜 적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 체제 그 자체라는 걸요. 그러던 2017년 초 저희에게 해외 파견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외로? 어디로? 저는 뉴욕이었어요. 유엔 북한 대표부에 배치되었죠. 지영이는 베이징 대사관, 미란이는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갔어요. 해외 파견은 북한에서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군 간부들도 평생 북한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정찰총국 엘리트였고 아버지들의 배경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었죠. 상부에서는 저희를 믿었어요. 최정남 소장의 딸이니 믿을 수 있다. 한철수 부부장의 딸이니 충성스럽다. 강동혁 국장의 딸이니 배신할 리 없다. 고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탈북을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저희는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죠. 이게 기회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해외에 나갔구나. 그리고 거기서, 네, 할아버지. 거기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죠. 저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 제가 뉴욕에 도착한 건 2017년 3월이었어요.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뉴욕은 어땠어?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맨해튼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밝은 조명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죠. 저는 유엔 북한 대표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일은 주로 유엔 회의 자료를 번역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부를 감시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고 정보를 평양에 보고하는 것. 대표부는 맨해튼 동쪽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거기서 일하는 저희는 철저히 감시받았어요. 보위부 요원이 항상 같이 있었고 혼자 돌아다니는 건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업무상 외출은 허용되었습니다. 유엔 본부에 가야 했고 가끔은 자료를 구하러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물론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지만요. 어느 날 유엔 본부 앞에서 한국 외교관을 만났어요. 우연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제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셨죠. 그 외교관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날씨가 좋네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네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같은 민족,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왜 저는 그분에게 자유롭게 말을 걸 수 없는지. 뉴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감시가 조금 느슨해져서 동료들과 함께 맨해튼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물론 보위부 요원이 동행했지만요. 타임스퀘어에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제 또래 여성들을 봤어요. 자유롭게 웃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도 매일 아침 수령님 초상화에 절하지 않았어요. 생활 총화도 하지 않았고 당 간부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저는 몰래 유튜브를 봤습니다. 대표부 컴퓨터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었지만 유엔 본부 도서관에는 공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잠깐 혼자 있을 틈을 타서 접속했죠. 방탄소년단 영상을 검색했어요. 대학 시절 USB로 들었던 그 노래, 봄날을 부르는 그룹이요. 그들의 무대를 봤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왜 울었냐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고 꿈을 말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저는 평양에서 군복을 입고 당을 위해 일하는데 그들은 전 세계 무대에서 자기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2017년 말쯤 한국 외교관이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종이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숙소로 가져와서 숨겼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그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영이는 베이징에서 다른 경험을 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지영이는 베이징 북한 대사관 무관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중국 군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죠. 베이징은 뉴욕보다 북한과 가까웠고 그래서 감시도 더 심했습니다. 지영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베이징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봤다고요. 베이징에는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명동거리처럼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었죠. 지영이는 업무차 그 근처를 지나다가 한국 젊은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대요. 쇼핑백을 들고 웃으면서 걷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옷차림, 화장, 말투, 모든 게 자유로워 보였대요. 지영이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 그들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군복을 입고 당의 명령을 따르고 항상 조심해야 했죠. 지영이가 가장 충격받은 건 그들이 연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래요.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 데이트 어디 갈까? 같은 이야기요. 북한에서 연애는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군인은 더 엄격하죠. 결혼도 상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배우자도 출신 성분을 따져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남한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사랑했어요. 부모님 허락만 있으면 되고 당도 보위부도 상관하지 않았죠. 지영이는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지영이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초 베이징에서 탈북자를 돕는 한국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선교사였대요.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을 찾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분이었죠. 지영이는 업무상 그 선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교사를 조사하면서 지영이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를 돕는지 알게 되었대요. 같은 민족이니까.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유였대요. 지영이는 보위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 선교사를 신고하면 체포될 텐데 그러면 탈북자들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결국 지영이는 애매하게 보고했대요. 활동이 미미함, 위협 수준 낮음, 이런 식으로요. 상부에서는 계속 감시하라고만 했고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지영이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탈북해야겠다고.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2018년 중반쯤 지영이는 보위부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왜? 뭘 잘못했는데? 너무 조용했대요. 다른 요원들은 남한을 비난하고 당의 충성을 표현하는데
지영이는 그냥 업무만 했대요. 생활총화 시간에도 형식적으로만 참여했고요. 보위부는 지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영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저한테 아무 메시지를 보냈어요. 겨울이 너무 길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걱정했습니다. 지영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고. 저희는 업무 보고서에 암호를 숨겼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보고서였지만 특정 단어들을 조합하면 비밀 메시지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똑똑하네. 그래서 들키지 않았어. 다행히 안 들켰어요. 보위부도 설마 업무 보고서에 암호가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미란이는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걸 봤어요. 북한의 민낯을요. 미란이는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 무관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부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일이었죠. 하지만 미란이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많아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죠. 북한 정부가 그들을 보내서 돈을 벌게 하고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미란이는 업무차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북한 노동자들을 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끔찍했다고 하더군요. 뼈만 남은 사람들이었대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월급도 거의 못 받는다고 했어요. 미란이는 그들 중 한 명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 남성이 미란이에게 물었대요. 동무는 평양 사람이지. 미란이가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까 옷차림과 말투만 봐도 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남성은 씁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간부들 배만 불리는 거지. 미란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고위 간부들이 저런 노동자들의 땀으로 불을 쌓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란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생충이었다고요. 2018년 가을 미란이는 모스크바에서 한국문화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 한국문화 확산을 조사하라는 임무였죠. 그날 문화원에서는 K-팝 공연이 있었대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국 가요를 배우는 수업이었죠. 미란이는 몰래 그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중에 봄날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미란이가 대학 시절 저희랑 들었던 그 노래요. 미란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이념도 체제도 아무것도 음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미란이는 음악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당이 허락한 음악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미란이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음악을 하겠다고. 당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음악을 하겠다고. 2019년이 되면서 저희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계속 연락했어요. 업무 보고서에 암호를 숨기는 방식으로요. 저는 뉴욕에서, 지영이는 베이징에서, 미란이는 모스크바에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는 자유를 꿈꾼다는 뜻이었고, 겨울이 길다는 힘들다는 뜻이었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거였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결렬되었잖아. 맞아요. 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간 후 북한 전체가 긴장했어요. 김정은이 화가 났고 누군가를 책임자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외 공관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위부가 모든 요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상 검증을 실시했죠.
저희는 위험을 느꼈어요. 특히 지영이가요. 이미 의심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3월쯤 저희는 암호 메시지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평양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탈북할 때라고. 왜냐하면 평양으로 돌아가면 끝이거든요. 사상 검증을 받으면 저희의 진짜 생각이 들통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망칠 준비를 했구나.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었고, 감시도 받고 있었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모은 돈이 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지영이는 2,000달러, 미란이는 2,500달러. 합쳐도 7,500달러밖에 안 되었죠. 탈북 브로커를 쓰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적어도 사람당 10,000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스스로 탈북하는 방법. 5월쯤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날 장소, 탈북 루트, 준비물 같은 거요. 만날 장소는 프라하로 정했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있어서 뉴욕, 베이징, 모스크바 모두에서 접근하기 쉬웠거든요. 게다가 체코는 비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프라하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으로 가는 거죠. 직접.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직접. 브로커 없이? 네. 저희는 북한 외교관 신분이었어요. 여권도 있었고요. 그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물론 위험했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한국에 직접 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중간에 배신당할 수도 있고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간다면 그런 위험은 없었죠. 8월쯤 저희는 최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평양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프라하로 향하기로. 그리고 거기서 만나 한국으로 가기로.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서 지영이가 정말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뭔데? 군복을 입고 가자는 거였어요. 2019년 9월 3일 오전 9시 제 이메일에 평양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최선의 대위, 즉시 복귀 명령. 9월 20일까지 평양 도착할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지영이와 미란이에게도 같은 명령이 갔을 거라는 것을. 즉시 암호 메시지를 보냈어요. 겨울 폭풍이 온다. 봄으로 가자. 그게 저희의 탈북 신호였거든요. 1시간 후 지영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봄날에 만나자. 미란이도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되었다. 저희는 72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고, 너무 빠르면 감시가 더 심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거였어요. 저는 유엔 업무상 비행기표를 자주 예매했기 때문에 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프라하로 가는 표를 9월 8일자로 끊었죠. 명목은 유엔 회의 참석이었어요. 실제로 9월에 유럽에서 군축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핑계로 삼았죠. 지영이는 베이징에서 프라하로, 미란이는 모스크바에서 프라하로 가는 표를 각각 샀습니다. 셋 다 9월 12일에 프라하에 도착하도록 스케줄을 맞췄어요. 그 다음은 돈 문제였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비행기표를 사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에서 한국까지 가는 표를 사기에는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팔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목걸이 같은 거요. 뉴욕 차이나타운의 금은방에 가서 팔았습니다. 3,000달러 정도 받았어요. 지영이와 미란이도 각자 가진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챙겼어요. 바로 군복이었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군복은 원래 가지고 있었어?
네. 저희는 해외 공관에서도 가끔 군복을 입어야 했어요. 공식 행사나 기념일 같은 때요. 그래서 각자 군복 한 벌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군복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위 계급장이 달린 정식 인민군 군복. 모자, 벨트, 구두까지 전부. 9월 6일 지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군복을 입고 갈 거냐고요. 할아버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지영이의 아이디어가 미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북한군 군복을 입고 한국에 간다니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하지만 지영이의 논리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지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첩은 절대 군복 입고 안 와요. 생각해봐. 진짜 간첩이라면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오려고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군복을 입고 가면 오히려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야. 역발상이었어요. 가장 의심스러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지영이의 설명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첫째, 군복은 우리 신분의 증거야. 우리가 정말 북한군 장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둘째, 계급장과 신분증은 모두 진품이야. 위조가 아니라고. 셋째, 우리 셋이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이 온다는 건 계획된 탈북이라는 증거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넷째는 뭔데? 넷째는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저희가 몰래 도망친 것처럼 보이면 북한 당국은 저희 가족을 혹독하게 처벌할 겁니다. 간첩을 키웠다고, 사상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지만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가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났다. 간첩이 아니라 정치적 망명이다. 이렇게요. 물론 아버지들이 처벌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황, 즉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은 면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죠. 지영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군복을 입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북한군 대위였고 그 신분 그대로 자유를 찾아온 거야. 당당할 이유가 있어. 저는 그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미란이도 동의했고요. 9월 7일 저희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군복을 입고 가기로.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군복을 프라하로 가져갈 것인가? 공항에서 짐 검사를 받을 때 군복이 발견되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군복을 평범한 옷 사이에 숨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옷가지처럼 보이게요. 지영이는 더 대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예 군복을 입고 베이징에서 프라하로 갔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군복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고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네. 지영이는 업무상 군복을 입을 때가 있었으니까 크게 이상하지 않았대요. 주변에서 어디 공식 행사 가시나 봐요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미란이는 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군복을 소포로 포장해서 모스크바에서 프라하로 미리 보냈다고 해요. 자기가 묵을 호텔 주소로요. 각자 다른 방법이었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프라하에서 만나서 셋 다 군복을 입고 한국으로 가는 것. 9월 8일 오전 저는 UN 북한 대표부를 나섰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에게 UN 본부에 자료 제출하러 간다고 말하고 나왔죠. 하지만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 여권, 그리고 마음속 결심만 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5시 출발이었어요. 체크인하고 보안 검사를 받고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대표부에서 제가 안 돌아온 걸 알아챈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비행기에 탔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뉴욕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9시간 후
프라하에 도착했어요. 9월 9일 오전이었죠. 프라하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갔습니다. 저희가 묵기로 한 호텔은 바칠라프 광장 근처였어요. 거기서 지영이와 미란이를 기다렸죠. 지영이는 9월 10일에 도착했어요. 지영이의 탈출은 저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은 감시가 심했고 지영이는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이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공항 가는 길에 보위부 요원이 따라왔대요. 지영이는 평양 복귀 준비차 비자 연장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지영이는 정식 명령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코행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그때 보위부 요원이 물었대요. 왜 체코로 가느냐고. 지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유지입니다. 여기서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평양행을 탈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보위부 요원은 그래도 의심했대요. 하지만 지영이가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공식 업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거죠. 결국 지영이는 무사히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미란이는 9월 11일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9월 11일이 지나도 미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호텔방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죠. 9월 12일 오전이 되어서야 미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 도착했다고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왜 늦었는데? 모스크바 공항에서 문제가 있었대요. 미란이가 보낸 소포, 군복이 들어있던 소포가 세관에 걸렸던 거예요. 세관 직원이 소포를 열어봤는데 북한군 군복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의심했겠죠. 왜 북한 군복을 프라하로 보내냐고. 미란이는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둘러댔대요. 그 친구가 군사 연구자여서 북한군 군복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세관 직원은 믿지 않았지만 군복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소포는 통과되었고 프라하로 발송되었죠. 하지만 그 때문에 하루가 지체된 겁니다. 9월 12일 정오, 바칠라프 광장에서 저희 셋이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겠네. 네. 마지막으로 본 게 2017년이었으니까 2년 반 만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바칠라프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현지인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저희는 그 광장 한가운데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희는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군복은 셋 다 가지고 있었고 돈도 충분했고 여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만 사면 되었어요. 문제는 어느 공항으로 갈 것인가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제일 가까웠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되는 선택이었죠. 지영이가 말했어요. 인천으로 가자. 우리는 당당하게 갈 거잖아. 그럼 정문으로 가야지.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9월 15일 출발 터키항공 편. 프라하 발 이스탄불 경유 인천행. 9월 13일과 14일 저희는 프라하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군복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장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단추는 다 있는지, 구두는 깨끗한지.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맞춰봤어요. 만약 한국에서 조사받을 때를 대비해서요. 저희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왜 탈북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두 솔직하게 말하기로. 9월 14일 밤 저희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군복을 입고 갈 거지? 저와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계획대로 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한다. 자유로운 땅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만약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유를 찾겠다고. 9월 15일 아침, 저희는 각자 방에서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군복을 처음 입었을 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 정찰총국에서 일하던 날들, 그리고 이제 이 군복을 입고 자유를 향해 간다는 사실. 공항에 도착해서 군복을 입은 채로 체크인했을 때 직원들이 놀라더군요. 당연했죠. 북한군 군복을 입은 여성 3명이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는다니. 하지만 저희는 당당했어요.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자유를 찾아간다고. 대한민국에 망명하겠다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에.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선이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드려야죠. 터키항공 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연하지. 무섭지 않았겠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다는 생각에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요. 주변 승객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북한군 군복이 워낙 특이하니까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비행기 출구로,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입국 심사대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미란이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셋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삼총사처럼.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을 때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앞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씩 심사를 받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높아졌어요. 만약 여기서 거부당하면? 만약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심사관 앞으로 다가가 여권을 내밀었어요. 북한 외교 여권.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인민군 대위 군복. 심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펼쳐보고 제 얼굴을 보고 제 군복을 봤어요. 특히 어깨의 계급장을 유심히 봤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옆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 동료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심사대 직원들도 저희를 쳐다봤고 뒤에 줄 선 승객들도 웅성거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중 한 명이 바로 박태준 요원이었어요. 박 요원은 저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은 여성 3명. 그것도 대위 계급장을 단.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대위들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공항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북한군 장교가 군복을 입고 당당히 망명을 선언하는 광경. 박 요원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전기에 대고 급히 보고했어요. 일단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를 따라
공항 안쪽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수많은 시선이 저희를 따라왔어요. 그날 밤 요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19년 경력이라고 했지.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을 거야. 맞아요. 나중에 박 요원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매뉴얼에도 없었다고요. 박 요원은 저희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지만 삭막한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CCTV. 일단 앉으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최선희, 1995년생. 한지영, 1995년생. 강미란, 1996년생. 직책은 인민군 정찰총국 유엔과 대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대위입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과 대위입니다. 미란이가 덧붙였습니다. 박 요원은 타이핑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찰총국. 그럼 여러분은 정보 요원이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 요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보통 탈북하시는 분들은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답이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북한군 장교였습니다. 이 군복, 이 계급장, 모두 진짜예요. 저희는 그 신분 그대로 자유를 찾아왔어요. 당당하게요. 박 요원은 저희의 군복을 자세히 봤습니다. 계급장, 단추, 벨트, 모자. 그리고 저희가 내민군 신분증. 이게 정말 진품입니까? 직접 확인하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박 요원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상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길어졌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분리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저희도 예상했던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협조하겠습니다.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박 요원은 다른 직원들을 불러 저희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미란이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이야기 그대로 말하자. 진실만 말하자.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로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제 과거, 가족, 학력, 경력, 탈북 동기, 탈북 과정, 모든 것을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 번 물었고 제 대답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최정남입니다. 인민군 소장이었어요. 소장이라고요? 그럼 고위 간부 자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하셨습니까?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셨을 텐데. 이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조사관은 제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해외 파견 나가서 자유를 봤다고요? 네. 뉴욕에서 저는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유엔 대표부에 대한 질문, 제가 다룬 정보에 대한 질문, 북한 정찰총국의 조직에 대한 질문. 다른 동료들도 탈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셋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셋이 함께 왔습니까? 저희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꿈을 꿨고 같은 결심을 했어요. 함께 가기로 약속했죠. 조사관은 군복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왜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저는 지영이가 했던 설명을 그대로 했습니다. 간첩은 군복을 입고 오지 않아요. 저희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정말 북한군 장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신분 그대로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을요. 조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됩니다. 계속하시죠. 다음 날 전문가들이 와서 제 군복을 감정했습니다. 천의 재질, 계급장의 재료, 단추의 형태, 바느질 방식,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이건 100% 진품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북한군 정식 군복이 맞습니다. 위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급장도 진짜 대위 계급장입니다. 박 요원이 놀란 표정으로 군복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진품이라고요? 네. 이런 수준의 위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계급장과 군 신분증은 절대 위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이 증명된 거니까요. 지영이와 미란이도 똑같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셋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뭡니까? 지영이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한 노래를 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였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같은 질문에 저도 같은 대답을 했고 미란이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저희의 일치하는 진술에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박 요원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선혜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걱정돼요. 아버지가 처벌받으실 거예요. 저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복을 입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가 간첩이 아니라 정치적 망명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아버지들의 처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박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이해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진정성의 증거네요. 48시간의 조사가 끝났을 때 박 요원은 저희 셋을 다시 한 방에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여진 거예요.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박 요원님이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관심 있는 표로 들으셨습니다.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탈북하신 거죠. 박 요원이 말했습니다. 군복의 진위도 확인되었고요. 여러분의 진술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요원님. 박 요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당당한 분들은 처음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오신 것,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발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역발상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천재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첩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와요. 최대한 숨으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가장 눈에 띄게, 가장 당당하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박 요원은 군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군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었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지영이의 아이디어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박요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거기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시게 됩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요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오셨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할아버지 세대가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때도 많았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저희도 비슷했어요. 가방 하나 그리고 군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겠다는 꿈이요. 박요원은 저희를 하나원으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원에 입소한 건 2019년 12월 초였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하나원이 어떤 곳이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탈북 경로도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평양 출신 엘리트였고 다른 탈북민들은 대부분 지방 출신이었거든요. 말투도 달랐고 경험도 달랐어요. 어떤 분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오셨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중국에 숨어 살다가 겨우 한국에 오셨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왔는데 그분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용감했어요.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그것도 용기예요.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일자리 찾는 법, 돈 관리하는 법. 가장 신기했던 건 ATM 사용법을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ATM도 몰랐어? 북한에는 없었거든요. 은행도 거의 없었고요. 처음 ATM에서 돈을 뽑았을 때 저는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어요. 지영이는 마트 체험 교육에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상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격표가 정직하게 붙어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흥정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투명했어요. 미란이가 제일 좋아한 건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하나원에는 작은 음악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거든요. 미란이가 처음으로 남한가요를 연주했을 때 저희는 다 울었어요. 무슨 곡이었냐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봄날이요. 저희가 대학 시절 처음 들었던 그 노래요. 이제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12주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이야, 너는 뭐 하고 싶어?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는 음악하고 싶어.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싶어. 음악에는 국경이 없잖아.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각자의 길을 가되 절대 잊지 말자고. 저희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위해 모든 걸 버렸는지. 2020년 3월, 저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어요.
할아버지가 축하한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저는 국방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북한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국방대학원 입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경력,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게 많은 걸 물어보셨어요. 북한군 조직, 정찰총국 운영 방식, 김정은 체제 같은 것들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물론 민감한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뤘지만 학문적 목적으로는 최대한 협조했어요. 2022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논문 주제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동기 연구였어요. 할아버지가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구나. 맞아요. 제 이야기와 다른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왜 특권층이 모든 걸 버리고 탈북하는지요?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이었죠. 지영이는 다른 길을 갔어요. 지영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중국어 통역 전공이었어요. 지영이의 중국어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2년 과정을 마치고 지영이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경제포럼, 문화행사 같은 곳에서 통역을 했죠. 지영이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도와줄 때라고 했어요. 지영이는 무료로 탈북민들의 중국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탈북민, 중국에 남은 가족과 연락하려는 탈북민. 미란이는 또 달랐어요. 미란이는 국민대학교 음악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미란이의 실력은 이미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쳤으니까요. 하지만 미란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것이었죠. 2023년부터 미란이는 봄날의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북한 노래와 남한 노래를 함께 연주하고 새로운 통일 음악을 만들어요. 미란이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음악은 이념을 넘어선다.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입고 왔던 그 군복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어디 보관하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어요. 2021년 박물관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군복을 전시하고 싶다고.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유물이라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군복이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만 간직할 게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자. 자유를 향한 용기의 상징으로. 그래서 기증하기로 했어요. 2021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새 여군의 군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시장에 가보니까 저희 군복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계급장, 단추, 벨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2019년 9월 15일 3명의 북한군 여성 장교가 이 군복을 입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렸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이 군복은 자유를 향한 용기의 상징이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아이들은 군복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왜 군복을 입고 왔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북한이 그렇게 나빠요?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이 세 여성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2023년에는 군복이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예요. 현대사의 한 장면이라는 단원에 저희 이야기가 나와요. 사진도 실렸고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내 손주들도 학교에서 배우겠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 선희 씨를 만났다고 자랑하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시죠? 북한에 남은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궁금하더라. 아버지들이 2020년 초 간접적인 경로로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을 오가는 중국 상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상인이 평양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저희 아버지들은 모두 강등되었어요. 최정남 소장은 대령으로, 한철수 부부장은 평직원으로, 강동혁 국장은 부국장으로요. 하지만 다행히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군복을 입고 간 전략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당국도 저희의 탈북을 간첩 활동으로 몰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망명했으니까요. 대신 사상 교육 실패로 처리한 것 같아요. 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강등되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평양 외곽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중앙당 간부구역에서 쫓겨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군에 남아있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니까요. 2023년에는 어머니 소식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평양 외곽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가끔 시장에 나가 장을 보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편지가 발각되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대신 저는 마음속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할아버지, 통일이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반드시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 세대가 못 보더라도 너희 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통일부에서 일하면서 북한 이해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해요. 학생들이 물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저는 대답합니다. 똑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이에요. 단지 다른 체제에 살 뿐이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지킨 자유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산업화를 이루셨고 민주화를 이루셨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그 자유 덕분에 저희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 열심히 산 삶이 저 같은 사람을 구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할아버지 세대가 지킨 자유를 저희 세대가 더 넓혀갈게요. 북한까지. 그래서 언젠가 온 한반도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우리가 못다한 일을 너희가 해다오.
다시 종로 찻집이에요. 창밖으로는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대한민국. 할아버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선이야. 정말 대단해. 너희 셋 다.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고, 탈북할 용기가 있었고,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자유를 꿈꾸지만 탈북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잘 사는 거예요.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자유롭게, 당당하게. 네, 할아버지. 저는 매일 감사해요. 이 자유에. 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 군복을 입은 저희 셋의 모습.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날의 용기를 잊지 말자고. 그리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자고.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는 정말 용감했어. 군복을 입고 왔잖아. 그것도 용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자유로운 땅에서 마시는 차.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2025년 봄,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지영이가 결혼해요. 한국 남자와요. 통역 일하다가 만난 분이래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리고 미란이는 첫 앨범을 낼 거래요. 봄날이라는 제목으로요. 남북의 음악을 담은 앨범이요. 저는 박사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통일정책연구로요. 할아버지가 저희 셋의 미래를 듣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구나.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 네, 할아버지. 봄날이 왔어요. 저희에게는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리.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봄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반드시 올 거야. 봄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와 29세 탈북 여성. 두 세대가 만나 자유에 대해, 통일에 대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가 지면 다시 뜹니다. 봄이 옵니다.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